지난 8일부터 이어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10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인명 피해와 함께 침수로 인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충북 청주에 시간당 50mm의 폭우가 쏟아져 상가 등 곳곳이 침수됐고 도로 파임 현상으로 차량 20여 대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 출근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충청 북부에는 내일까지 최대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폭우 피해로 불편을 겪은 국민께 정부를 대표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일가족이 숨진 침수 피해 현장에 윤 대통령이 방문한 사진을 홍보용으로 사용했다는 비판이 커지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같은 달보다 8.5% 오르며 상승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완화 조짐이 시작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시장에선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2달 연속 6%대를 기록한 국내 소비자 물가는 기록적인 폭우까지 겹치며 24년 만에 연간 5%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9월에서 10월쯤 정점을 찍고 둔화할 것으로 예측돼 추석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주요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속도가 더딘 모습입니다. 법리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가 사드 산불과 운용 제한을 약속했다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산불 자체가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혀 양측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목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지난 8일부터 이어진 기록적인 호우로 서울과 경기, 강원에서 모두 10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되는 등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에도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충북 청주의 상가 건물은 하루 만에 또 침수됐고 중부고속도로에서는 도로 파임 현상으로 차량 20여 대가 파손됐습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한꺼번에 내린 많은 비로 도로에 성인 무릎 높이만큼 물이 차면서 차량 여러 대가 침수됐습니다. 상가 10여 곳도 물에 잠겼는데 수압을 견디지 못한 유리창은 산산조각났습니다. 어제 새벽 내린 비 피해를 수습하지도 못했는데 하루 만에 또 물에 잠긴 겁니다. 한 30분 만에 물이 허리까지 찼기 때문에 이런 차량이나 아니면 가게나 이런 데 물이 전부 다 침수해갖고 사람들이 아예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물이 차갖고. 청주에는 어젯밤 1시간에 50mm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밤 9시쯤에는 중부고속도로 대전 방향 남이분기점 부근에 세로 60cm, 가로 40cm 크기로 도로가 파여 주행하던 차량 20여 대의 타이어가 손상됐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견인 차량이 부족해 현장이 정리될 때까지 3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비슷한 시각 청주 시내 한 아파트에도 빗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지하 주차장도 침수되면서 주민들은 차량을 다른 곳으로 급하게 옮겼습니다. 대청댐 인근에선 쏟아진 비로 소나무가 쓰러지면서 왕복 2차선 도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밤 11시쯤에는 용암동 도로와 인도가 물에 잠기면서 소방대원들이 긴급 배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사흘간 300mm가 넘는 비가 온 강원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제는 산사태로 한 명이 숨졌는데 어제는 다행히 모두 구조되거나 미리 대피했습니다. 산사태 외에도 불어난 강물에 노부부가 실종되는 등 폭우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성욱 기자입니다. 산 경사면이 속살을 훤히 드러냈습니다. 온통 시뻘건 진흙더미. 산사태로 쏟아진 토사물과 쓰러진 나무는 주택과 차량, 도로까지 가리지 않고 집어삼켰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현장입니다. 토사물과 뿌리째 뽑힌 나무가 주택과 마을을 잇는 도로를 덮쳤습니다. 현장은 말 그대로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산이 무너져 내린 건 오전 6시 반쯤. 옹기종기 모여 살던 5가구 7명이 꼼짝없이 고립됐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좁은 길을 뚫어 5시간 반 만에 모두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이 차고가 있었는데 차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보니까 토사가 쓸고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차도 쓸려갔구나 하고 이제 그래서 산사태가 난 걸 그때 확인했죠. 앞서 강원도 홍천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고압 송전탑 아래 마치 칼로 자른 듯 산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주택을 덮쳤지만 다행히 주민들은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실종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한참 폭우가 쏟아지던 시간 양봉장 벌통을 살피러 간 80대 남편과 70대 아내가 실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노부부가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밤사이 홍수경보가 내려졌던 홍천강. 범람한 물은 마을로 들이쳤습니다. 어느 정도 물이 빠지고 찾아간 피해 현장. 여름 하천 놀이시설은 진흙밭 엉망으로 변했고 온갖 생활물품은 여기저기 처박혔습니다. 강원도 고성과 인제를 잇는 미시령 옛길에서는 50톤 바위가 떨어져 차량이 통제됐습니다. 사흘간 300mm 넘는 폭우가 쏟아진 강원 지역. 연이은 산사태는 물론 강이 범람하고 낙서까지 발생하며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산림청은 전국 38개 시군에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예보를 발령했습니다. 경보가 발령된 지역은 경기도 부천시와 광명시 등 7곳, 주의보가 내려진 곳은 충북 괴산군 등 31곳입니다. 산림청은 산사태 예보가 발령된 지역의 주민은 입산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집중호우로 한강 수위가 상승하면서 그제 밤부터 전면 통제됐던 올림픽대로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양방향 차량 통행이 어젯밤 19시 50분부터 재개됐습니다. 서울 도시고속도로 가운데 양방향 교통통제가 이뤄지는 구간은 반포대로 잠수교 한 곳만 남았습니다. 폭우가 쏟아졌던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한 남매가 맨홀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신고 40시간 만에 남동생의 시신이 발견됐지만 친누나는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동 빌딩 앞 맨홀.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 8일 밤 11시쯤 폭우로 인한 내부 압력을 못 이겨 뚜껑이 열려있던 해당 맨홀에 40대 남성 A씨와 그의 친누나인 50대 여성이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씨는 실종 지점에서 1km 정도 떨어진 서초동 아파트 단지 인근 맨홀 아래 하수도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 접수 40시간 만이었습니다. 실종 당시 폭우로 인해 하수도의 급류가 강해 수색 작업이 늦어졌다는 게 소방 당국의 설명입니다. 처음 같은 경우 맨홀 수색에 있어서는 그 급류가 너무 세가지고 그 진입을 하지 소방기에는 못했습니다. A씨의 친누나는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소방 당국은 A씨의 친누나가 하수도를 따라 한강까지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하수도가 끝나는 반포천 일대까지 범위를 넓혀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강 쪽도 수색을 하고 있어요. 한강이랑 반포천 쪽으로 둘 다 양방향으로 수색 중이에요. A씨 남매가 실종됐던 밤 서울 서초동의 또 다른 빌딩 두 곳에서도 각각 40대 남성과 50대 남성이 지하층으로 휩쓸려 내려갔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네, 밤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렸는데요. 강원도 영서 지역에도 호우주의보가 발령돼 산사태나 낙석 등의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오늘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수도권에 다시 비가 내리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 모시고 자세한 기상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본부장님, 밤사이에 또 중부지방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일단 현재 호우특보 발령 상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호우특보가 충청도와 경기 남부 쪽에 내려져 있습니다. 충청도는 많은 지역이 호우경보가 발령이 되어 있고요. 강원도 영서, 경기 남부 일부 지방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어젯밤에는 충청도 지방에 한 200mm 넘는 그 비가 한 12시간 강수량 기록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이 시각 현재는 약간 위쪽으로 올라와 가지고 서울을 비롯한 경기 남부 지방에 지금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그 지금 정체전선이 약간 오르락내락하면서 네. 그 비가 내리는 강하게 내리는 지역이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네. 네. 서울은 어제 비가 소강 상태여서 그때 네. 복구 작업을 했었는데 네. 다시 새벽부터 비가 와서 좀 수도권에 네. 추가 피해가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8일부터 계속해서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모든 지방이 다 약해져 있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조금만 더 내리더라도 특히 산간 지방은 산사태가 굉장히 위험하고요. 축대 그런 그 붕괴 위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낮에 서울의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 일시 소원 상태에 들었는데 뭐 계속해서 그게 이제 끝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오늘부터 이 시간 이후 비교적 그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의 폭이 좀 처음에 시작 8일과 9일보다는 폭이 좀 남북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당연히 국지적 집중성을 보이는데 그런 그 강렬한 남쪽 기단과 북쪽 기단의 어떤 세력 다툼이 힘의 팽팽한 힘의 균형을 이루다가 약간씩은 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정체전선 영향으로 내리는 이 호우 상황이 금방 오늘 내일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나마 좀 약해졌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 폭우 특징을 보니까요. 뭐 서울에서도 지금 지역별로 네. 조금 굉장히 강도가 좀 다른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번 그 비를 내리게 하는 원인이 마치 6월 하순에서 7월 하순 사이에 있는 초여름의 전형적인 장마 현상과 유사하거든요. 이게 이제 8월 하순부터 9월 한 상순 사이에 나타나던 게 올해 약 한 달 정도 빨리 나타났거든요. 이런 그 정체전선상에서 내리는 비구름의 특징이 네. 좁은 지역에서 많은 그 대류셀들이 발달하면서 좁은 지역에 강하게 내린다. 지난번 8일 밤 강남 지역에 비가 내릴 때 불과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도봉구 이쪽 북쪽은 비가 내리지 않았거든요. 네. 그 정도로 강한 국지성을 보이는데 뭐 이번 계속해서 충청도 지방에서도 그렇고 오르락내락하면서 그런 국지적인 집중 후 지역적인 편차가 큰 그런 강수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 우리나라의 여름철에 내리는 이 강수의 특징이 이런 식으로 그 좁은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리는 그런 국지적 집중 호우성을 원래 보였는데 네. 그게 더 강해지고 더 심화됐다고 봅니다. 네. 정체전선이 원래는 좀 더 남아할 것으로 예측됐는데 생각보다 속도는 좀 느린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좀 오래 정체전선이 머무는 이유는 뭘까요? 남쪽 그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네. 쉽게 약해지지 않고 있거든요. 북쪽에서 내려온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의 고온다습한 공기 세력이 지금 팽팽하게 힘의 균형을 우리 한반도에서 지금 이루고 있는데 어제는 약간 좀 내려갔었죠. 그 북쪽 건조한 공기 세력이 힘이 강해서 서울 하늘이 파란 하늘을 보였거든요. 그게 이제 또 다시 물결이 출렁거리듯이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조금 치고 올라오니까 그게 오늘 새벽 들어서는 또 서울 경기 경기 남부에 이 시간 현재는 그쪽이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치고 올라왔다고 하셨는데 향후에 그럼 정체전선 이동 경로는 어느 쪽으로 좀 예상을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 쪽으로 과연 갈 것이냐,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벗어나는 건데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서울 경기 남부에 비를 뿌리다가
오늘 오후나 내일부터는 또 다시 내려가서 거의 이제 지금 제일 비를 기다리고 있는 건 경상북도 내륙 지방이거든요. 네. 거기는 뭐 지금 가뭄 조짐까지 보이는데, 그래서 이게 어찌됐건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이번 정체전선 영향으로 경상도 쪽으로도 비가 좀 약간은 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시간 이후는 오늘 서울, 경기 또 충청도 지방에 내리다가 점차 내일 모레는 전라도, 경상도까지 남하하는 그런 현상을 보일 거고, 제주도는 이번 이 기간 중에 전혀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지역으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정체 전선이 밑으로 쑥 제주도까지 내려가지 않는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도 좀 이렇게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정체 전선의 영향을 받는 다음 주까지도 시작 단계인 8일과 9일처럼의 아주 집중성을 보이진 않겠지만, 많은 양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앞으로도 한 하루에 200mm 이런 비는 계속해서 내릴 가능성이 적어도 다음 주까지, 이번에 내일 정도에 좀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15일과 16일경 다시 올라오면서 서울, 경기, 강원, 영서 또 중부지방에 내릴 거거든요. 그러다 또 내려가면서 경상도와 전라도까지 영향을 주니까 하여간 이번 비가 한 17일 정도까지, 그러다가 또 18, 2, 3일 또 소강 상태 들다가 19일, 20일까지 또 다시 서울, 경기, 중부지방까지 또 이어지니까 어쨌든 꽤 오래 간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오래 가는 걸 봐서는 굉장히 장마와 유사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 폭우를 장마로 분류하진 않더라고요. 그 이유가 좀 어디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기상학적인 장마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면서 남쪽 북태평양 고기압,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 덩어리들이 북쪽으로 이제 겨울이 끝나고 봄을 지나면서 남쪽에 뜨거운 공기가 이제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거든요. 계절에 따라서 바람이 바뀌는 거, 이거를 몬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남쪽에서 뜨거운 공기들이 올라가면서 정체전선이 만들어진 게 이제 초여름의 전형적인 장마고요. 지금은 그 장마가 지난 7월 하순에 끝난 뒤에 고온다습한 공기가 저 중국 북쪽까지 다 덮어서 폭염과 열대야가 한 보름 정도 이어졌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고온다습한 공기, 에너지가 비의 원료가 이제 쌓여 있는 상태에서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이제 그걸 격발을 시킨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1차 장마처럼 정체전선이 형성이 되고, 대개 근데 2차 장마 또는 가을 장마라고 하는 게 이렇게 오래 가지는 않거든요. 빨리 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이고, 또 이렇게 오래, 다음 주까지도 이어지니까 오래 간다는 면에서도 이례적인데, 이러한 현상들을 이제 기후변화의 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보통 또 8월 중순까지 이렇게 오고 나면은 올해 한 말 정도 되면 또 가을 태풍 소식이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태풍이 북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7호 태풍이 생겼는데 그건 우리나라하고 상관이 없이 필리핀 서쪽에 생겨서 중국 남부 하이난 섬, 베트남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자, 이 우리나라가 여름철에 보면 이제 초여름에 전형적인 장마 시즌, 장마가 끝나면 북태평양 고기압에 덮여 있어서 대기가 불안정한 계절, 또 그 속에서 태풍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2차 장마, 소위 말하는 2차 장마라고 하는 게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태풍의 계절이 옵니다. 지금 저 남쪽 태풍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보면 위성 영상을 통해서 보면 태풍으로 발달할 수 있는 그런 열대 요란들이 지금 몽골몽골 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끝나더라도 이제 9월까지는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1년에 한 26.1개가 태풍이 발생하는데 남쪽의 태풍 발생 지역에서 그중에 한 4개 정도가 매년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4호, 저 일본 남쪽에서 세력이 약해졌지만 어찌됐건 제주도 부근에 파도가 높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직접 영향을 줬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4호, 5호, 6호 3개가 그런 직접 간접 영향을 준 태풍으로 기록이 될 거고요. 앞으로 한두 개는 분명히 9월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아까도 좀 언급을 하셨지만 이런 그 폭우의 원인이 기후 변화에 네.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짚어주셨는데 앞으로도 충분히 또 이런 그렇습니다. 역대급 재난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미리 대비해야 할 점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IPCC라는 국제기구가 매년 그런 그 분기 보고서를 내는데 앞으로 이러한 그 자연재난을 일으키는 그런 위험 기상들이 자주 발생할 것이다. 또 강도가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네. 지금 이번 그 폭우만 보더라도 강도가 강해진 거거든요. 왜냐하면 1시간 강수량 기록을 깬다거나 서울에 하루에 내리는 1일 강수량의 기록을 깬다거나 이런 그 기록을 깼거든요. 자, 분명히 우리가 기후변화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환경 보호하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장기적으로 대비해서 하자는데 앞으로 역시 올 여름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 여름도 그렇고 폭염의 강도도 늘어날 것이고 이 집중호우 강도도 늘어날 것이다. 태풍이 우리나라까지 접근했는데 약해지지 않고 강한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장기적인 그런 기후 변화에 대한 그런 한 전망입니다. 우리가 또 기상 재난에 대한 철저한 좀 대비가 좀 미리미리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본부장과 기상 상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 이후 잠시 소강 상태에 놓인 서울 곳곳의 모습, 그야말로 참혹했습니다. 복구 작업에 돌입했지만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높다란 축대가 버텨내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래에 있던 검은 승용차도 그대로 덮쳐버렸습니다. 작업자 여러 명이 달라붙어 벽에 철근을 덧대고 흙을 퍼내보지만 무너지기 전 모습을 되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오다가 축대가 무너지면서 제가 한 5분 안에 나오지 않았으면 지금 저 차 안에 갇혀있을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는 여기 지금 백오동 주민인데요. 현재로서 월요일부터 전기, 수도 다 끊기고. 아파트 내부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비 때문에 전기와 물이 끊긴 상황이라 에어컨은 무용지물이 됐고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들도 상하기 직전입니다. 주민들은 구청에서 나눠주는 생수로 간신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집에서 단수가 됐다는 얘기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현재 바깥에 나와 있는 상황이 가장 불편하죠. 아파트에 물과 전기가 겨우 다시 공급됐지만 무너진 축대 복구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강남의 구룡마을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윗집에서 떠밀려 내려온 가전제품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 보면 장판은 이미 뜯어져 나갔고 가구들도 축축합니다. 뭐가 덩어리가 축축해서 일어나니까 벌써 차단기가 그냥 딱 떨어지는 거야. 옆집 권사님은 벌써 자기네 집에서 기어 나오다가. 주민들은 직접 삽을 들어 집 앞에 쌓인 진흙을 퍼내고 깨끗한 물을 받아 바닥을 청소해보지만 비가 오기 전 집의 모습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이 들어차면서 벽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방 안은 진흙 범벅이 되었습니다. 결국 주민 89명은 인근 중학교에 마련된 대피소에 머무르고 있고 나머지 주민들은 구호용품을 지원받아 생활하는 실정입니다. 가구는 다 물에 잠기고 좀 이제 높이 해놓은 거는 이제 그나마 그 생존 상태 그대로 있다는 보면 되는 것이죠. 빨리 이제 주민들의 이주 대책안에 대해서 복귀하는 그런 생활 대책을 좀 마련해 줬으면은. 문제는 또 다른 비 예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이 일상 회복을 위한 기본적인 복구를 기대해보지만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로 불편을 겪은 국민에게 정부를 대표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파트 옹벽이 무너진 현장을 찾아선 국민 안전은 정부 책임이라고 강조했는데 국정 홍보용 사진으로 일가족 참변 현장을 쓴 것을 놓고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근길을 급하게 바꿔 용산 대통령실이 아닌 정부 서울청사 재난안전상황실로 향한 윤석열 대통령. 총리 주재였던 홍수 피해 점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는 최악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예상보다 더 최악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국가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곧바로 이어진 하천 홍수 도심 침수 대책회의. 윤 대통령은 먼저 집중호우로 불편을 겪은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취임 이후에 직접 사과를 한 건 처음입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들께 정부를 대표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굳이 사과라고 보지 않는다며 소통의 일환이라고 했다가 사과가 맞는다고 번복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 기상이변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을 강조하면서 특히 인공지능 기반의 홍수 예보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하 저류조와 지하 방수 터널의 재추진도 언급했습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과거에 좀 준비를 하셨다가 행정권이 바뀌면서 그동안 추진을 못했던 또 물을 잡아주는 이런 지하 터널이라든지. 회의를 마친 뒤에는 폭우로 옹벽이 무너져 내려 주민들이 대피한 아파트 현장을 둘러보고 이재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이틀 연속 수해 현장 행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신림동 사고 현장 방문 사진이 대통령실 홈페이지와 SNS에 국정 홍보용으로 사용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불렀습니다. 일가족이 목숨을 잃은 곳을 배경으로 쓴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커지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중호우 관련 대책으로 10년 전에 백지화됐던 빗물 저류 배수 시설을 강남 등 6곳에 다시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간당 빗물 처리 용량을 현재 95mm에서 강남의 경우 110mm 폭우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폭우로 서울에서만 사망자와 실종자가 9명이 나왔습니다. 서울시 집계를 보면 이재민도 3,000명이 넘습니다. 사흘 동안 폭우 피해 현장을 점검한 오세훈 시장이 집중호우 관련 중장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 시장이 지목한 핵심 문제는 대규모 빗물 저장 시설 부족이었습니다. 서울 양천구는 시간당 최대 100mm의 폭우를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저류 배수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에 침수 피해가 거의 없었지만 대규모 빗물 저장 시설이 없어 시간당 85mm 강우까지만 소화할 수 있는 강남은 피해가 컸습니다. 오 시장은 상습 침수 지역인 강남과 도림천, 광화문 일대 등에 대규모 빗물 저류 배수 시설을 세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강남역 일대, 도림천, 그리고 광화문 지역 등 상습 침수 지역 6곳에 대해서 빗물 저류 배수 시설 건설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빗물 저류 배수 시설은 오 시장이 과거 재임 시절인 2011년 7곳에 추진을 계획했다가 박원순 전 시장 취임 이후 대폭 축소된 바 있습니다. 시는 이 시설을 재추진해 서울의 시간당 강우 처리 용량을 현재 30년 빈도 강우에 해당하는 95mm에서 100mm로 상습 침수 지역인 강남은 110mm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소요되는 비용은 향후 10년 동안 1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시는 재원은 기본 예산 외에 지방채 발행과 국비 지원을 통해 조달할 방침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큰 폭으로 둔화해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노동부는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같은 달보다 8.5%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40년 만에 최대폭이었던 전달 9.1%보다 상승폭이 크게 둔화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달 대비로는 물가에 변동이 없어 인플레이션이 0%나 마찬가지라며 반겼습니다. I just want to say a number. 0. Today, we received news that our economy had 0% inflation in the month of July. 0%.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시장 전문가 전망치보다도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등하던 유가가 안정세로 돌아선 것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에너지는 32.9%, 휘발유는 44% 올라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ut it's far from done in our effort to bring inflation down, but we're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So some good economic news today and some work ahead. 이번 발표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부담이 줄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이 다음 달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가 아닌 0.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부담에 짓눌렸던 투자자들은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최근 조정 분위기를 보이던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7월 물가 지표가 발표된 직후 장중 1~2%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2달 연속 6%대를 기록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집중호우까지 겹치며 24년 만에 연간 5%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가가 9월에서 10월쯤 정점을 찍고 둔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정부는 농작물 침수 피해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채소류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기상 악재까지 겹친 겁니다. 이미 6%대로 치솟은 고물가에 가족 밥상을 차리는 주부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야채도 많이 먹고 해야 아이들한테 더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쉽게 살 수 없으니까 아무래도 아이들 건강에 많이 걱정이 되죠. 지난달 농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8.5%나 올랐습니다. 특히 배추가 72.7%, 오이와 상추, 시금치도 60에서 70% 상승했습니다. 비상이 걸린 올해 소비자 물가는 24년 만에 연간 5%대를 웃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1월에서 7월까지 이미 4.9%나 올라 8월 이후 물가가 전월과 같거나 떨어지지 않는 이상 올해 물가 상승률은 5%를 넘을 전망입니다. 연간 물가 상승률이 5%를 넘는 건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물가 상승률은 4.7%였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을 5.1%로 예측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9월에서 10월쯤 물가가 정점을 찍고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안팎으로 떨어지고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이 재개되면서 7월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전월보다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물가, 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면서 민간 경제 활력 제고 노력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른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는 가운데 10월부터 전기요금이 추가로 오르고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도 여전히 커 연말까지 고물가 행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사드의 한국 내 추가 배치에 반대해온 중국이 이번에는 이미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사드 문제를 다시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강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은 그동안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이른바 3부를 요구해왔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 금지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불가입 등 3가지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3불은 합의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이 3불뿐 아니라 일한이라는 또 다른 약속도 했다고 처음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사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이미 배치돼 있는 사드의 운용도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中方已多次向韩方表明关切，韩国政府正式对外作出3不1线的政策宣示。 이런 입장은
성주에 배치된 사드의 탐지 범위에서 중국의 중요 지역을 제외하라는 압박으로 보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사드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안보 주권 사안인 만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런 입장을 중국에 밝혔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한중 외교장관 회담 바로 다음 날 3불에 일한까지 더해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을 강화하며 한중 관계 재정립에 나선 데 대한 대응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검찰이 수사권 축소 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막상 존재감을 과시할 만한 주요 사건 수사 속도는 생각보다 더딘 모습입니다. 검찰 안팎에선 법리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구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인식은 시작부터 명확했습니다.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탄입법으로 규정하고 반발하는 검찰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공포된 개정법이 시행되기까지 넉 달 동안 검찰이 어떤 식으로든 존재 이유를 보여줄 거란 예상도 그래서 나왔습니다. 전 정권 사정 국면은 국가정보원이 탈북어민 북송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전직 원장들을 직접 고발하면서 본격 조성됐습니다.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여성가족부 대선 공약 개발 의혹 역시 문재인 정부를 겨누고 있고 이재명 의원이 연루된 대장동 의혹도 원점에서 재수사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수사권 축소법 시행을 한 달 앞둔 지금 검찰의 수사 행보는 정중동에 가깝습니다. 대선 전 시작된 여가부 공약 개발 사건 말고는 대부분 참고인 조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 공백 속에 급한 대로 조직 개편과 인사가 단행되긴 했지만 지난달 수사팀이 다시 꾸려진 뒤 기록 검토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치적 파급력도 크다 보니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사건의 특성도 한몫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도 부담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 평가가 날로 나빠지는 상황에서 전 정권 수사의 속도를 냈다간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역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가장 먼저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첫째,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동을 건 사정 국면을 오래 끌다간 피로감만 가중될 거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속도 조절을 끝낼 시점은 결국 새 총장이 취임할 다음 달 중순 무렵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나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았습니다. 경찰은 현재 이 후보가 당내 대선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후인 지난해 8월 2일 김 씨와 당 관련 인사 3명이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점심 식사 비용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된 것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의 의원 측은 당시 캠프에서 후보자나 배우자가 타인과 식사할 경우 대접하지도 또 대접받지도 않는다는 명확한 방침을 갖고 있었다며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숙명여대 민주동문회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여부를 자체 조사한 결과 절반가량이 표절이라며 대학 측에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동문회는 숙명여대 현직 교수들이 지난달 말부터 전날까지 김 여사의 1999년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수작업으로 조사한 결과 표절률이 최소 48.1%라고 주장했습니다. 동문회는 40% 이상 표절률을 보이는 논문의 학위를 유지하고 표절 심사를 회피하는 것은 매우 엄중하고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즉각 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를 열라고 요구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뇌물수수 혐의까지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김 전 차관의 뇌물사건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0년부터 건설업자 윤중천 씨나 사업가 최모 씨에게서 직무와 관련해 금품과 성접대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밤사이 비구름이 다시 북상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 지방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붉은색의 가장 강한 비구름대는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지역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는 시간당 40mm가 넘는 장대비가 집중되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정체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곳곳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추가적인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단 내일 오전까지 충청 북부에는 200mm 이상,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전남 북부에도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에도 최고 80mm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비가 내리며 더위가 주춤하는 곳이 많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 대전은 27도에 머물겠고요. 대구는 30도, 부산은 31도를 보이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 출근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충청 북부에는 내일까지 최대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어젯밤 충북 청주에는 시간당 50mm의 폭우가 쏟아져 상가 등 곳곳이 침수됐고 도로 파임 현상으로 차량 20여 대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 이어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10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인명피해와 함께 침수로 인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같은 달보다 8.5% 오르며 상승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완화 조짐이 시작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시장에선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두 달 연속 6%대를 기록한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기록적인 폭우까지 겹치며 24년 만에 연간 5%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9월에서 10월쯤 정점을 찍고 둔화할 것으로 예측돼 추석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주요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속도가 더딘 모습입니다. 법리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수도권에 폭우를 쏟아붓던 정체전선이 충청권으로 남하했습니다. 이 정체전선은 다음 주까지 내륙을 오르내리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김진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흘간 수도권에 내린 비는 최고 540mm에 이릅니다. 곳곳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고 배수 한계를 넘은 도심에는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초오릅에 가장 많은 비가 왔고 양평군과 서울 동작구의 강우량도 520mm가 넘었습니다. 장마철 약 한 달간 내리는 비가 사흘 만에 쏟아진 것입니다. 수도권에 비를 내린 정체전선은 충청권으로 이동했습니다. 서울의 비는 그쳤지만 충청권과 전북 북부에는 최고 25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또 경북 북부와 경기 남부, 영서 남부에도 100에서 150mm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정체전선이 머무는 충청권 남부와 전북 북부를 중심으로 12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고 밤마다 강수가 강해지면서 시간당 50에서 80mm, 총 25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정체전선은 이번 금요일 남부지방까지 물러난 뒤 잠시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활성화해 중부와 남부를 오가며 또 한 차례 많은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까지 정체전선이 영향을 주면서 전국에 게릴라 호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어젯밤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중부고속도로에 도로 파임 현상이 발생해 차량 수십 대가 파손됐습니다. 어젯밤 9시쯤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면서 중부고속도로 대전 방향 남이 분기점 부근에 세로 60cm, 가로 40cm 크기의 도로가 파여 주행하던 차량 20여 대의 타이어가 손상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진천지사는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견인 차량 부족으로 현장이 정리될 때까지 3시간 가까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어서 YTN에 제보된 피해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충북 청주에서 제보해 주신 영상인데요. 청주에는 어젯밤 시간당 최고 50mm가량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늦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침수되자 주민들이 바가지로 물을 푸면서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 함께 보시고 계십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이곳도 충북 청주 상당구 용암동의 번화가 도로입니다. 어젯밤 11시 정도에 시청자분이 찍어서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도로는 물론이고 인도까지 침수된 모습입니다. 이 부근 차량 통행이 어려운 상태인데 소방대원들이 긴급 배수로 점검을 하고 또 배수 작업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네, 역시 충북 청주에서 제보해 주신 영상입니다. 차량 여러 대가 지금 침수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건물 앞에 물이 꽤나 높게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내주신 제보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네, 지난 8일부터 이어진 기록적인 호우로 서울과 경기, 강원에서 사망 실종자가 1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젯밤 11시 기준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0명, 실종 8명, 부상 19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번 호우로 거주지가 파손되거나 침수된 이재민은 570가구, 723명으로 서울과 경기에 집중됐습니다. 또 주택 상가 침수는 3,724동으로 서울이 대부분이며 경기, 인천, 강원, 세종에서도 일부 피해가 있습니다. 서울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에 주요 전통시장들도 물에 잠겨 큰 피해를 봤습니다. 다음 달이 추석 대목인데 미천을 날린 상인들은 당장 생계 걱정에 막막한 모습입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장 한가운데 물에 젖은 쓰레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먹통이 된 냉장고, 흙탕물이 베어 못 쓰게 된 가구들과 상품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있는 이 전통시장은 사흘 동안 쏟아진 500mm 넘는 물폭탄에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침수 피해를 당한 기름가게입니다. 말린 고추들이 물에 젖어 이렇게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한 대에 1,500만 원 정도 하는 기름 짜는 기계 8대도 모두 물을 먹어 못 쓰게 됐습니다. 이 가게 안에 있는 거는 하나 이쑤시개 하나 건질 게 없습니다. 다 버려야 되고 이 가게가 초토화되냐 사람 마음도 초토화됐습니다. 팔려고 떼어온 옷이며 음식 재료 등 장사 미천을 송두리째 날린 게 가장 뼈아픕니다. 물품 대금만 약 3천만 원. 장사를 며칠씩 못하는 건 얼마나 걸릴지 몰라. 열흘이 걸릴지 일주일이 걸릴지 그건 모르는데. 역시 폭우가 쏟아졌던 인천의 전통시장 점포들도 큰 피해를 봤습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이지만 내부 곳곳엔 물에 잠겼던 흔적이 뚜렷합니다. 당장 가게를 복구하는 게 급해서 다음 달 추석 연휴 대목을 준비하는 건 엄두도 못 냅니다. 추석 대비해서 적어도 한 달 전부터는 만들어놔야 되는데 제품을 아예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황당했고 지금은 이제 좀 착잡한 기분입니다. 이번 중부지방 폭우로 수도권 전통시장 62곳, 1,200여 개 점포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긴급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개별 점포에 대해서는 저희가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지급을 할 계획이고요. 국방부랑 협업을 통해서 필요 인력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저리로 긴급 자금을 대출해주고 소상공인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등 피해 상인들의 빠른 정상화를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중부 지역의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고립되는 마을이 생겼는데요. 비가 잦아들면서 다시 진입로는 뚫렸지만 완전한 복구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 위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마을 곳곳을 덮쳤습니다. 도로 위에는 토사와 각종 잔해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고 주차된 차량은 진흙 범벅이 됐습니다. 산사태로 연결로가 끊기면서 마을 주민들이 고립된 건데 지자체와 마을 주민들이 온종일 복구 작업을 펼친 끝에 겨우 진입로를 확보했습니다. 범북리 마을회관까지 일단 길은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기와 수도, 통신은 여전히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길어지는 고립에 마을에 갇히다시피 한 주민들 불편은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하고 핸드폰이 안 돼요. 전기가 안 들어와 지금. 일단 암흑속 안에 저렇게 사니까 죽을 것 같아 진짜. 마을에 제일 급한 게 수도 전기. 먹고 싸고 하는 것이 일방생활인데 그리고 이 동네는 나름대로 업을 하고 있는데요. 비 때문에 외부와 단절됐던 건 경비 양평군 주민들도 마찬가지. 대부분 지역에서 진입로를 확보하는 작업은 끝났지만 여전히 수도 등이 복구되지 않아 불편이 큽니다. 통신은 복구를 한다고 했었고 전신주가 쓰러져서 근데 수도는 지금 안 돼요. 다 쓸려나가고 그런 건 아직 아예 손을 못 건드리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 양평군청은 이제 겨우 급한 불만 껐을 뿐이라면서 이후 필요한 복구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다음 주까지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주민들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수해 복구를 위해서 육군 장병들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수도방위 사령부 등 장병 1,330여 명이 투입됐는데 수도권 지역 군부대가 대규모 수해 복구 지원에 나선 건 우면산 산사태 이후 11년 만입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 장병들이 힘을 모아 침수된 가구를 옮깁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생긴 수도권 지역 피해 복구 지원 활동에 나선 겁니다. 물에 밀린 가구로 출입구까지 막혀 막막하기만 했던 복구 작업. 저 짝방에는 아예 문 열지 못해요. 지금 사람 들어가지 못해요. 가구가 싹 막아가지고. 지금 못 빼지요. 제가 못해요 지금. 군 장병들은 직접 창문을 뜯어내고 쉴 새 없이 집기류를 정리하며 복구에 힘을 보탰습니다. 수도권 지역 복구 작업에는 특수전 사령부와 수도방위 사령부 등 9개 부대 장병 1,33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서울 관악구와 서초구 등 수해 현장 9곳에서 대민 지원 활동을 했는데 수도권 지역 군부대가 서울 지역 수해 복구를 위해 이렇게 대규모 대민 지원에 나선 건 지난 2011년 우면산 산사태 후 11년 만입니다. 저희는 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오늘 조금이나마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대민 지원 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군 부대 내 배수로 등 취약시설 역시 철저히 점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수도권 피해, 당정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비규환 와중에도 윤석열 대통령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꼬집으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현장 행보에 발맞춰 국민의힘과 정부는 긴급 당정 협의를 갖고 수해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가용 예산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피해 복구에 집중해 주십시오.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기획재정부가 긴급 수요를 지원하겠다며 신속 지원 의사를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물에 잠긴 차량에 대한 신속한 보상 조치, 긴급 생활 안정자금 지원과 대출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배수 시설인 대심도 빗물 터널의 내년 예산 반영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 예산이 대폭 삭감돼 서울 시민이 피해를 떠안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지자체에서의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수해 방지 대책을 변경하여 연속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위험에 처해 있는 동안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제때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모습도 드러내지 않고 전화로 위기 상황을 대응했다니 대통령이 무슨 스텔스기라도 된단 말입니까? 민주당 지도부는 직접 피해 현장을 찾아 정부의 지원 방침이 말만으로 그쳐선 안 된다며 전향적이고 즉각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지지율 하락 속에서 민생 챙기기로 반전을 꾀하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수해 대응을 때리며 원내 일당으로서 견제구를 던지는 더불어민주당 간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가장 컸던 곳은 주거취약 지역입니다. 신림동에 살던 일가족 3명과 동작구 상도동에서 사망한 여성 모두 반지하주택에 살던 저소득층이었는데요. 영화 기생충으로 반지하에 대한 관심이 커졌을 때 정부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지나가기도 힘든 골목에 도로보다 한참 낮은 주택들. 잔뜩 쌓인 쓰레기와 젖어버린 물건들이 밤사이 악몽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시간당 130mm가 넘는 폭우가 내린 밤, 이곳 반지하방에 살던 50대 여성은 참변을 당했습니다. 빗물이 들어차기 시작했을 무렵 이 여성은 바로 옆집에 사는 가족과 함께 무사히 집을 빠져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고양이를 구하러 다시 집에 들어갔다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얼마나 착한데. 괜찮았어, 사람은. 근데 아깝게 죽었지. 10년 넘게 반지하 방에 살았던 여성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살던 40대 자매와 13살 딸도 갑자기 들어찬 물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자매 중에 언니는 다운증후군 장애인이었고 가장 역할을 하던 동생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 건물에선 마찬가지로 반지하 방에 살던 한 남성이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일도 있었습니다. 집 전체가 물에 잠겼지만 천장을 뚫어 숨구멍을 만든 덕분에 극적으로 구조될 수 있었다는 게 목격자들의 설명입니다. 119 와가지고 저 창문을 다 떼내고 물 있는 사이에 나와서 꺼냈다니까 한 2시간 걸렸을 거예요. 통계청에 따르면 재작년 기준으로 지하나 반지하엔 32만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반지하 방은 지상보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싸서 저소득층이 모여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아버지가 상위 상급이에요. 그런데 아래를 못 쓰니까 그러니까 막 절로 끌어낸 거야. 진짜 끌어내듯이. 그래서 살았지. 간신히 목숨을 구해도 이들에겐 재난 이후가 더 막막합니다. 겨우 마련한 집이나 모은 재산이 통째로 날아가서 당장 생계가 걱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특별히 이제 반지하나 주거 취약계층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좀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3년 전 영화 기생충이 세계의 주목을 받은 뒤에 국토교통부는 반지하 가구 주거의 질을 올릴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정부의 대책 마련이 기약 없이 미루어졌고 그 사이 수해는 이들을 휩쓸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문제를 둘러싼 산불, 즉 한미 혹은 한미일 간 군사 협력에 대해 중국이 다시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양측은 기존 입장차를 재확인했는데 미중 갈등과 북핵 고도화 국면에 한중 관계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 주도 공급망 협의체 칩4 문제는 큰 충돌 없이 넘겼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자국의 공급망 수호를 거론하며 견제구를 던지긴 했지만 양측은 일단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소통과 대화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고고도 요격 미사일 사드와 산불 입장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차를 재확인했습니다. 회담 후 중국 외교부는 사드 문제의 적절한 처리를 요구했다며 사드 산불 유지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3년임을 앞두고 있는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권위와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한국에 전달하고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라는 의미를 분명히 전달했을 것으로 봅니다. 박진 장관도 사드 산불이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점을 중국 측에 분명히 했다고 밝혀 이견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사드가 여전히 한중 관계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관건은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경우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자위권 차원에서 사드 기지의 정상화에 속도를 내며 한미 간 군사협력을 강화할 경우 중국은 칩보를 지렛대로 활용하며 우리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이번 회담에서도 사드 문제가 한중 관계 발전의 핵심 현안으로 재확인되면서 향후 논의 과정에 더욱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중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사드의 운영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중 양국이 사드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이른바 산불 이란의 정치적 선서를 정식으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산불 이란은 기존의 산불에다 이란을 추가한 것으로 이란은 현재 배치된 사드의 운영을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정부가 산불뿐 아니라 이란을 우리나라의 대외적 약속으로 표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부터 이틀간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방한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 등을 만나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와 기후변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음 달 열리는 유엔 총회 준비 현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같은 달보다 8.5%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1년 11월 이후 최대 폭이었던 전달 9.1%보다 상승폭이 크게 둔화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8.7%도 밑돌았으며 전달 대비로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가 안정 등에 힘입어 물가 급등세가 거의 멈췄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자 인플레이션 완화 조짐이 시작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에서 일자리 급증으로 더 강력한 노동시장이 이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완화할 수 있다는 징후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달 인플레이션은 제로라며 물가 상승이 멈췄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이는 자신의 경제 계획이 작동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반발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결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며 당을 상대로 전면전에 돌입했습니다.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와 맞물려 있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의 기한을 두고도 당내 이견이 여전합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결국 법적 대응을 선택하며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 측은 수해 상황을 고려해 인터넷으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는데 집권 여당 대표가 당 결정에 반발해 법원 판단을 구하는 건 초유의 일입니다. 이 대표 측은 당의 조치로 대표직 복귀가 불가능해지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과 비대위 전환 과정에 절차적 하자를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의 판단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예고한 이준석 대표와 접촉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극적인 갈등 봉합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강한 반발은 물론 차기 당대표 선출 시기와 맞물려 있는 비대위 활동 시한도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 비대위원 인선에 주력하고 있는 주 위원장은 일단 비대위를 최대한 짧게 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하자는 일각의 주장엔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빠르게 안정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 얘기 주셨던 거에서 변함이 없으신지. 그러면 비대위를 할 거 뭐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가 하면 되지. 차기 당권 주자들은 벌써 몸풀기에 들어갔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의원은 민주당 대표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의원을 때리며 존재감 키우기에 나섰고 나경원 전 의원도 이제는 고민해보겠다며 당권 도전을 시사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 제가 적합하다면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고민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좀 고민하려고 합니다. 몸은 정치인들은 언제나 풀려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알겠습니다. 앞서 친윤계 세력화 논란으로 제동이 걸렸던 가칭 민들레 모임도 이름을 바꿔 이달 말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내 의원 가운데 절반 정도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움직임도 향후 당권 경쟁 구도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위기를 수습하겠다며 속전속결로 비대위를 띄웠지만 법원 판단과 비대위 구성을 둘러싼 이견 탓에 당이 완전히 안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5차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놓고 이 후보와 박용진 후보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전날 토론회에서 두 사람을 번갈아 비판했던 강훈식 후보는 이번엔 자신의 정치적 연고지인 충청 민심에 호소하며 대체로 정책 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열기가 뜨거웠던 민주당 5차 토론회 현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지금 정치 탄압을 당하고 있고 국기문란한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같이 싸우려면 그런 근거와 자료를 주시면 같이 싸우겠다 이런 말씀을 오히려 드리는 거예요. 마녀가 아닌 증거는 없는 동지로서 겁니다.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마녀가 아닌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네, 뭐 마녀인 증거를 본인이 내셔야지요. 마녀라고는 그 수사기관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말씀 드린 적 없으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아닌 증거를 내라면서요. 좋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충남도민의 고민은 석탄화력발전소의 감축은 원하지만 뭐 당진, 태안, 보령, 서천 이런 지역에서는 많은 분들이 발전소에서 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환경 이유로 폐쇄가 되면 이분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법이 무엇입니까?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13만 1,518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대 집계치 14만 6천여 명보다 1만 5천 명가량 줄었지만 중간 집계로만 치면 사흘째 1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달 초 유행 정점을 15만 명으로 내렸다가 여름 휴가철 이동량이 늘고 확진자 증가폭이 커지자 유행 정점을 20만 명 정도라며 전망치를 상향했습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14만 명 안팎이 예상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한 이후 처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전보다 우울과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줄고 있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는 비율은 코로나 이전보다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이영원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국민 정신건강 실태를 살핀 첫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전국 성인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두려움 정도는 지난 2020년 3월 분기별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우울 그리고 불안과 같은 부정적 지표는 실태조사 시작 이후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같은 점진적인 일상 회복의 결과라고. 우울감 정도가 심한 우울 위험군 역시 16.9%에 그쳐 코로나 발생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지만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살 생각률은 거리두기 해제 이전이나 코로나19 발생 초기보다도 여전히 높았는데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3배에 달했습니다. 우울감이나 자살 생각률이 높은 집단은 모두 30대로 1인 가구나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 집중됐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소득 감소나 실직이나 이제 혼자 사셔서 뭐 굉장히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욱더 심각해질 수 있어서 이에 정부는 찾아가는 상담소 등을 통해 국민 심리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많지만 정신건강 서비스를 아는 국민이 10명 중 1명에 그치는 현실을 고려해 관련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앞차를 들이받은 뒤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이 달리는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서울 영등포역 앞 도로를 건너던 60대 여성 A씨가 우회전하던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버스의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운전기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경기도 부천시 약대동 도로에서 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1명이 크게 다쳤고 버스기사와 승객 8명도 함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신호를 위반한 버스가 직진하다가 유턴하던 승용차와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센강에서 바싹 마른 모습으로 발견된 흰 고래, 벨루가를 고향 바다로 보내기 위한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다로 이송하는 도중에 호흡을 멈췄고 끝내 안락사됐습니다. 유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6시간 작업 끝에 그물에 안착한 벨루가가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길이 4m, 몸무게 800kg의 벨루가는 지난 2일 센강에서 발견됐습니다. 워낙 마른 데다 음식을 전혀 먹지 않아 홀로 헤엄쳐 고향 바다로 갈 수 없는 벨루가를 특수 냉장 트럭에 실어 옮기기로 했습니다. Et puis, ce que je sais, c'est qu'on lui a déjà fait une perfusion pour l'hydrater, pour lui permettre de bien tenir le coup pendant les quelques heures où il va être hors de l'eau, même si il est vaporisé régulièrement. 물 밖으로 나온 뒤 1차 검진을 마친 벨루가는 항구를 향해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호흡에 어려움을 겪었고 생명을 유지하기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상의 끝에 안락사시키기로 했습니다. En fait, cet animal avait une condition musculaire insuffisante pour respirer convenablement. 북극 지방에 서식하는 벨루가가 3,000km나 남쪽으로 내려온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귀한 손님을 고향으로 보내려는 노력에도 몸이 너무 쇠약해진 벨루가는 끝내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테슬라 전기차의 자율주행 기능이 어린이 보행자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9일 보도했습니다. 민간 단체인 돈 프로젝트는 최근 몇 차례 테스트에서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최신판이 평균 시속 40km의 속도에서 정지해 있는 어린이 크기의 마네킹을 식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돈 프로젝트 측은 미국에서 어린이들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서 테슬라 자율주행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와 벤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11개 차종 7만 1,000여 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차량은 제조 불량 등으로 리콜 대상이 됐으며 각 제작 판매사의 공식 서비스 센터 등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습니다.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며 리콜 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의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는 유해 물질이 검출된 여행용 가방 서머 캐리백에 대해 전량 자발적 회수와 보상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제품을 조사 분석한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외피와 내피, 종이 보강제에서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스타벅스는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스타벅스의 이번 조치가 그동안 자체 보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소비자에게 제공한 108만 개의 제품 전량이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 완화가 대통령실이 선정한 국민 제한 온라인 찬반 투표에서 높은 지지를 얻으면서 제도 시행 10년 만에 또다시 존폐 논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단체는 이 규제가 대기업의 유통시장 독점을 막고 골목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폐지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유통 대기업의 혁신 실패를 가장 열악한 전통시장 상인들을 볼모로 여론몰이하는 행위는 사회적 혼란만 가정시킬 뿐입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유통 대기업의 독과점과 유통시장 거래 질서를 왜곡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오늘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 팽개쳐진 사회적 안전망이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중심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붕괴를 초래하고 대중소 유통질서의 파기와 대형 유통업계의 독점력 강화, 상생 발전을 후퇴할 것입니다. 양주에 싼 술을 섞어 만든 가짜 양주를 잡아내는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가짜 양주뿐 아니라 가짜 기름이나 벌꿀 등에도 적용되는 기술인데 이 기술이 앱 형태로 개발된다면 실생활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당국이 적발한 가짜 술 제조 현장입니다. 비싼 양주병에 값싼 술 등 불순물을 담아 라벨을 붙이고 열을 가했더니 감쪽 같습니다. 이 같은 가짜 양주를 유통하는 범죄는 매년 나오고 있지만 뿌리 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연세대와 싱가포르 국립대 공동연구진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액체를 흔들 때 생기는 기포에 주목했습니다. 액체에 다른 액체가 조금만 섞여도 액체 고유의 점도, 밀도, 표면 장력이 변해 기포의 특성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점도가 높은 꿀은 기포가 느리게 움직이지만 점도가 낮은 술은 기포가 빠르게 움직입니다. 양주를 뒤집어 병 내부에 생긴 기포를 촬영하고 프로그램에 넣었더니 진품이라고 뜹니다. 인공지능이 진품 양주 기포의 가로 세로 비율과 지름, 속도를 여러 건 학습해 얼마나 일치하는지 분석한 겁니다. 양주 원액을 덜어내고 물을 섞어 가짜 양주를 만들고 기포를 촬영했더니 위조라고 나타납니다. 물론 10% 정도부터 저희 시스템이 이것을 가품이다라고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30% 정도 섞었을 때부터는 보통 한 90에서 95% 정도의 정확성을 나타냈습니다. 연구팀은 비싼 올리브유에 땅콩 기름이나 옥수수 기름을 섞거나 벌꿀에 저렴한 시럽을 섞은 경우에도 높은 정확도로 위조 여부를 판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이 기술이 스마트폰 앱 형태로 개발되면 다양한 위조 액체를 구별할 수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삼성전자가 전작보다 기능이 향상된 갤럭시 Z 플립4와 폴드4를 포함한 신제품 5종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갤럭시 Z 플립4는 전작 대비 촬영 기능과 배터리 용량을, 폴드4는 작업 효율을 높여서 더 편리하게 멀티태스킹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신제품은 우리나라에서 오는 26일 정식 출시될 예정이며 이에 앞서 16일부터 사전 판매됩니다. 새콤달콤한 맛의 딸기는 겨울이 제철이긴 하지만 기온이 낮은 고지대에서는 여름에도 수확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여름에 수확할 수 있는 국산 딸기 품종을 개발했는데 공급이 부족할 정도로 인기라고 합니다. 김학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발 500m가 넘는 고지대의 파프리카 재배단지. 이 지역에서는 20여 년 전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냉지 파프리카를 재배해 일본에 수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엔화 약세에다 유류비 증가로 어려움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엔저 현상하고 예를 들어서 수출하고 국내 또 생산량이 늘어남으로 해서 농가 경영이 어려워서 두 사람밖에 지금 없는 여건입니다. 이 때문에 파프리카 대신 여름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이 농가도 올해부터 파프리카를 재배하던 비닐하우스에서 딸기를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산 품종인 미하 딸기를 재배하는데 외국의 여름 딸기 품종보다 생산량이 2배 이상 많고 과실이 단단해 유통도 편리합니다. 파프리카를 재배할 때보다 수익이 40% 정도 더 늘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열비가 일단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익성이 더 낮다고 보고 여름 딸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수익은 더 많다고 봅니다. 파프리카보다. 현재 경남 합천과 강원도 평창, 전북 무주 등 고지대에서 생산한 여름 딸기는 계약 재배를 통해 전량 제과업체로 판매됩니다. 제과점이라든지 디저트 카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딸기 가격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여름 딸기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좀 딸리고 있기 때문에 이 고소득 작목으로서 농촌진흥청은 오는 9월과 10월에 여름 딸기를 동남아로 수출하는 등 해외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할 계획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오늘도 전국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서울도 빗줄기가 약해졌다가 강해지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미 많은 비가 내린 데다가 내일 오전까지는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추가적인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붉은색의 가장 강한 비구름대는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지역에 머물고 있고요. 이 지역에는 시간당 40mm가 넘는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와 영서 중남부, 충청과 전북, 경북 북부 쪽으로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다음 주 초반까지는 정체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며 국지성 호우를 쏟아내겠는데요. 나흘간 경기도 양평에는 600mm에 가까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요. 서울의 경우 동작구가 573mm의 누적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충청 북부에는 150mm 이상, 강원 영서와 전남 북부에도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8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로 비가 내리며 더위가 주춤하겠는데요. 반면 남해안과 제주도는 폭염특보 속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또 오늘 서해안에는 바람까지 무척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